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농공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전봉춘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랑 살펴볼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20세기 인류의 최고 발명품 중에 하나라고 꼽히는 이것, 바로 플라스틱인데요. 플라스틱은 현재 우리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 플라스틱과 바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 플라스틱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플라스틱이 인류 역사에 등장하게 된 것은 19세기 말입니다. 당시 당구공은 코끼리 상아로 만들어졌는데 코끼리 상아 한 개당 최대 8개의 당구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중반 미국 상류 사회에서는 당구가 굉장히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당구가 유행하게 되자 당구공의 수요는 당연히 늘 수밖에 없었고 코끼리 상아는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당구공 제조업자들은 상금 1만 달러를 걸고 상아의 대용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당구공을 만드는데 모든 사람들이 열중을 했고 인공적인 방법으로 여러 소재들을 합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존 웨슬리 하야트라는 사람이 셀룰로이드라는 물질을 만들게 되었고 이를 이용해서 당구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셀룰로이드는 천연 고분자 물질이 들어있어서 최초의 인공소재 플라스틱이라는 이름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셀룰로이드로 만든 당구공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만든 셀룰로이드는 폭죽에 들어있는 성분과 비슷했기 때문에 당구공끼리 부딪혔을 때 터지거나 퍼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상용화가 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야트는 당구 회사로부터 상금의 절반인 5,000달러만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09년 베이클랜드는 페놀과 포름알데히드를 이용해 자신의 이름을 딴 베이클라이트라는 최초의 인공소재 플라스틱을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제조업체는 이 베이클라이트에 열광하였습니다.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절연 물질이 필요했는데 이 베이클라이트가 절연성이 아주 뛰어난 물질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소성 역시 뛰어나서 여러 가지 전자제품에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베이클라이트의 발명이 최초로 플라스틱이 상용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공적인 합성품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던 1920년 독일의 유기화학자 헤르만 스타우딩거 박사는 폴리머, 고분자 물질이라는 개념을 고안해냈습니다. 고분자란 수천 개의 작은 원자군이 한데 모여 하나의 커다란 분자를 형성한다는 이론입니다. 이러한 고분자 개념을 활용하면 분자의 구조를 변형하고 합성시킬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이를 이용해 새로운 물질을 합성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고분자 물질 개념을 활용해 지금도 포장 용기로 사용되고 있는 폴리에틸렌 그리고 최초의 합성 섬유인 나일론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런 연구들로 인해 플라스틱은 더욱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싸게 만들고 변형이 쉬운 플라스틱은 더욱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플라스틱 페트병뿐만 아니라 일회용 빨대, 비닐, 파일철, 테이프 등등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이런 물건들, 변형이 가능한 모든 합성수지 물질들이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주변에 정말 플라스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온 플라스틱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용량이 더욱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가 집콕 일상을 만들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에 담긴 음식은 필수품이 되었고, 일회용 마스크 역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고 엄청나게 사용되고 있는 이 플라스틱 때문에 문명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를 이은 플라스틱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류의 축복으로 다가온 플라스틱. 하지만 이 플라스틱이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환경오염, 특히 바다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플라스틱이라는 물질은 자연이 아닌 인간이 만든 인공 소재의 고분자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공적인 고분자 물질인 플라스틱은 미생물로도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라스틱이 분해되는데 500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최소 500년이니까 우리 최초의 플라스틱이 1900년대 초에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 썩지 않고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썩지 않는 플라스틱 때문에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그리고 바다에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1인당 소비하고 있는 플라스틱 양은 얼마나 될까요? 무게로 따졌을 때 약 11.5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각각의 양을 살펴보면 페트병의 경우 96개, 플라스틱 컵은 65개, 비닐봉지의 경우 460개를 1년 동안 소비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전 국민의 플라스틱 연간 소비량도 계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5,100만으로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 페트병은 49억 개, 플라스틱 컵은 33억 개, 비닐봉투는 약 235억 개 정도를 1년 동안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49억 개, 33억 개, 235억 개, 실제로 잘 체감이 되지 않죠. 비율을 통해 알아보면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페트병 지름을 평균 10cm라고 가정을 하고 49억 개를 나란히 놓았을 때 지구를 10바퀴하고도 반 바퀴나 더 돌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플라스틱 컵을 39억 개를 나란히 놓으면 지구에서 달까지 만큼 된다고 하고, 비닐봉투의 경우 235억 개를 펼쳤을 때 한반도 면적의 약 70%를 덮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하니까 그 양이 이제 얼마 정도인지 이제 감이 오시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분리수거도 굉장히 잘하고 분리수거한 플라스틱도 재활용하면 되는데 너무 큰 걱정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플라스틱 제품들은 한 가지 재질의 플라스틱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플라스틱 재질이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재활용 과정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재질이 섞여 있는 플라스틱은 불순물이 발생하게 되어서 많은 재활용이 못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트병을 제외한 대부분의 플라스틱 제품들은 선별하는 과정에서 다시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어서 매립되거나 또 소각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매립되거나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연간 전 세계에서 1,0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해류를 만나서 거대한 쓰레기 섬을 이루게 됩니다. 보이는 지도는
나사에서 제작한 해상 쓰레기 섬 지도입니다. 지도로만 봐도 엄청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면적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현재 이렇게 플라스틱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2050년이 지나게 되면 바닷속에 있는 플라스틱 양이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양보다 더 많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해양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바로 해양 생태계일 겁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 줄에 걸리기도 하고 또 비닐봉지를 해파리와 같은 먹이로 착각해 뱃속에 플라스틱이 가득 찬 채로 동물들이 죽기도 합니다. 이러한 플라스틱 때문에 30초에 한 마리, 매년 10만 마리의 해양 동물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해양 플라스틱 문제는 그러면 해양 동물에게만 국한될 문제일까요? 같이 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한 대학 연구팀이 지난 2014년부터 20년까지 세계 각국이 발표한 논문을 분석한 결과 전 세계인이 1인당 연간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5만 4천 개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생선에 박힌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단면을 얇게 자른 생선살 튀김, 속을 들여다보기 위해 현미경으로 확대해 볼까요? 맨눈으론 전혀 보이지 않던 길고 얇은 이물질이 생선살에 콕콕 박혀 있죠. 이것의 정체는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과학 콘텐츠를 제작하는 호주의 한 과학자가 사람들이 자주 먹는 냉동식품에 상당한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거 알리기 위해 제작했습니다. 과학자는 이미 사람의 신장과 같은 중요한 장비에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된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는데요. 미세 플라스틱은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섭취돼서 몸속에 남아 문제를 일으키고 이 화학물질이 장기적으로 우리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는 저렴한 상표의 한 개의 제품만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다면서 모든 생선살 튀김이 영상처럼 미세 플라스틱을 갖고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영상을 잘 살펴보았나요? 영상에 나온 미세 플라스틱은 1마이크로미터에서 5mm의 크기를 갖는 아주 작은 플라스틱 파편입니다.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가 미세먼지를 마시듯 자연스럽게 해양 동물, 물고기의 몸속에 차곡차곡 축적이 됩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해양 물고기들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게 되고 우리가 섭취하면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쌓여 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재앙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하루아침에 쓰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또한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썩는 플라스틱 개발을 위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옥수수를 활용한 바이오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개발되었고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왕립학교에서 플라스틱 물병을 대체할 5호 물병을 개발하기도 하였는데요. 지금부터는 5호 물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실험을 통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호 물병은 영국의 왕립학교에서 사주면 분해되는 환경 친화적인 물병을 만들어 보자는 의도에서 개발되었습니다. 간단한 원리는 계란의 노른자 또는 흰자막을 형성하는 구성요소들과 비슷한 사슬 구조입니다. 해초에서 추출한 식품 첨가물인 알긴산 나트륨과 칼슘 강화제로 쓰이는
젖산칼슘이 혼합되어서 알긴산칼슘이 형성돼 사슬 구조를 맺게 되어서 이러한 5호 물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식품에 쓰이는 물질이기 때문에 섭취해도 인체에 무해하고 단가가 굉장히 싸고 그리고 잘 분해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5호 물병 만들기 실험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5호 물병 만들기 실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호 물병 만들기 활동을 하기 전에 잠깐 준비물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알긴산 나트륨이 있고요. 그리고 젖산칼슘이 있습니다. 그리고 5호 물병을 만들면 투명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서 선생님이 식용색소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빨대 스푼 2개랑 숟가락 하나, 그리고 투명한 컵, 크기가 다른 투명한 컵 2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크기가 작은 컵에는 물을 한 4분의 1 정도 담아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따뜻한 물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컵은 5분의 4 정도 채워두시고 실험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분의 1만큼 들어간 이 작은 컵에는 알긴산 나트륨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빨대 스푼을 이용해서 크게 한 스푼 정도만 넣어 보겠습니다. 알긴산 나트륨은 이렇게 보니까 약간 밀가루 같은 흰색 가루네요.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물에다가 저어 주세요. 알긴산 나트륨은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따뜻한 물을 이용하면 더 잘 녹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거품 만들기 그런 기계를 이용해서 더 쉽게 녹일 수가 있어요. 손으로 할 경우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서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실험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녹이고 있고 선생님 방금 전에 5호 물병에다가 색깔을 입히기 위해서 식용색소를 조금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용색소를 많이 타면 많이 탈수록 더 진한 색깔의 5호 물병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적어 볼게요. 이렇게 저은 알긴산 나트륨은 15분 뒤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큰 컵에 있는 물에다가 젖산칼슘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빨대 스푼을 이용해서 7숟가락 정도를 넣어 줄 거예요. 젖산칼슘은 선생님이 보니까 그냥 설탕같이 가루가 생겼네요. 흰색 가루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젖산칼슘을 넣고 나서 저어서 젖산칼슘을 물에다가 녹여 보겠습니다. 젖산칼슘은 알긴산 나트륨보다는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조금만 저어둬도 잘 녹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알긴산 나트륨이 다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바로 완성이 되면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분이 지났는데요.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젖산칼슘을 넣은 물은 이렇게 투명하게 변했습니다. 네. 그리고 알긴산 나트륨을 넣은 물은 어떻게 되었나 한번 볼까요? 15분이 지나니까 이렇게 액체 괴물 같이 이렇게 끈적끈적한 젤 형태로 만들어졌네요. 그러면 5호 물병 만들기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한 가지 활동만 더 하면 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이 젤 형태의 알긴산 나트륨을 젖산칼슘에다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같이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을 떠서요. 자, 알긴산 나트륨을 젖산칼슘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하나 더 넣어볼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이나요? 막이 형성되면서 막 안에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물이 어느 정도 들어간 것 같으니까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꺼내봤는데 선생님이 한번 손에다가 놔볼게요. 여기다가 자, 어떻게 만들어졌나 보이나요? 5호 물병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액체 괴물처럼 이렇게 흔들리는데 큰 힘을 주지 않으면 터지지가 않습니다. 보이나요? 그리고 이 막 안에는 물이 있어서 이렇게 먹으면 물이랑 같이 입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때요? 만들어 본 5호 물병 재밌었나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한번 만들어 보는 실험 활동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험까지 잘 살펴보았나요? 오늘 이야기 어땠습니까? 우리 모두 플라스틱의 위험성에 대해서 느끼고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여서 아름다운 바다, 아름다운 지구를 잘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